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선 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실시하고 있죠. 하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000명을 넘어섰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4차 유행은 더 지속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도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적발되고 있고요.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경우까지 지역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경각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8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네, 8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1조 원이나 투입된 영주댐이 아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영주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중국에서는 1000년에 한 번이라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죠.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자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규제책 그리고 또 기업가, 자본가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시진핑파에 대한 숙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한 경제와 사회 통제가 중국과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여름 휴가지에서 전현직 지도부가 베이다 2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베이다 2호의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에서는 매년 8월 초에 베이징에서 가까운 피서지죠. 베이다허에서 모여가지고요. 현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은퇴한 언론까지도 얼굴을 맞대면서 당의 중요 인사나 그리고 정책을 논의하고요. 또 협의를 형성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시진핑 1기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현역 지도부에게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네. 당내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비공식적인 최고 정치적 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5일 이후에 시 주석을 비롯해서 다른 고위 인사의 동정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가지고 현재 전용 휴양시설에 모두 직결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베이다이허 회의에선 항상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권력 투쟁이 좀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시진핑의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죠. 상하이방이든지 공천당 그리고 혁명 2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올따이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투쟁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실각이 됐습니다. 네. 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원로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고령이라든지 지병으로 인해서 거의 은퇴 상태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고요. 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서 반대파에 대한 돈줄, 인맥까지 모두 차단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반시진핑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언론에다가 시진핑이 부패 문제를 계속 제보하면서 중국 내부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시사해 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뉴욕 부총리의 아들인 류테란이 텐센트, 징둥과 같은 여러 IT 기업에 비밀리에 투자를 해서
규정을 위반했고 또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다고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권위에 타격을 줄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시 주석의 권력 따지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체제가 이제 10년이 돼 가면서 경쟁 세력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고 사실상 시 주석의 산연임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점인 파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공격을 해왔는데, 대규모 수총 작업이 벌어오면서 군부 내 반대 세력이라든지, 방상급 복합체 전형직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금 부정부패로, 거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손발이 잘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의제나 일정 개최 사실도 항상 베이다 회의는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긴 한데 인사 문제, 주요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의 권위 자체가 마오쩌둥급이죠. 당 중앙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68세 정년과는 상관없이 상기 이임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무래도 리커창 총리의 후임 인사에 맞춰져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총리 경험자를 기용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후추나 부총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과의 관계가 깊은 리창 상하시 당시장이라든지 리시 광동성 당시장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여기에는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라든지 후추나 그리고 리창 그리고 리시, 관동성 서기와 같은 차기 최고급 지도부에 아마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파벌관 배분의 원칙이라든지 시장 빠자식 정령 규정이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현상은 계속 더 집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회의가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를 조금 더 굳건히 만드는 그런 회의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다른 회의 같았으면 아무래도 파벌이라든지 이런 인사의 순환보직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지키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 자체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공천당파 그리고 장쩌민 계열의 상하이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보직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에 눈여겨봐야 할 정치 행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8월 24일 한중수교 27주년 행사가 있고요. 9월 중에는 1대1로 정상회담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0월 1일 있을 중국 건국 72주년 행사 그리고 12월 중순에 있는 중앙공작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거시경제 방향을 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시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연설이 예정되고 있고요. 또 질 높은 발전을 제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를 내년도에는 좀 끌어내려서 6% 전후로 맞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혁 방안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떻게 디커플링을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11월, 12월 달엔 주시장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반기가 될수록 더욱더 중국의 정치 예산들이 조금 몰려 있어서 정책이나 구조 개혁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진핑이 부패 척결에 이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본가를 숙청하기도 했고 사교육, 부동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반시장적인 규제 조치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장기 집권의 돌파구는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바이싱 그리고 신세대 홍위병들과 관련해서 이들이 좀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체 인민이 함께 부자가 되는 공동 부유론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평등 원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값이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쓰고 있고요.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자본가들이죠. 기업가들 탓이라고 돌리면서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계급 투쟁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공공이익이라든지 규범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소송을 현재 검찰이라든지 당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산당 주도의 경제 운용에 따른 후유증이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도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의 이런 3연임을 다지기 위해서 쏟아내는 것들이군요. 네, 아무래도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정책 의미가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현재 이런 정치 계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 그 상기 임기가 확정이 되는 당대회까지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본가 하나하나 이렇게 축청을 하고 있어서 사교육학원, 게임 회사 다음에는 희생양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신동방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회사 같은 경우에는 CEO를 두고서 흑사의 두목이라고 지금 지칭을 했고요. 네. 텐센트의 마펑 그 CEO 같은 경우에는 마약거래 두목이라고 타도의 대상이라고 전 중국 언론들이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해롭다면서 전자담배 비난에 화살을 돌렸고요. 또 암을 유발한다면서 중국의 꼬량주 회사인 또 백주 회사들과 관련된 공격도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분유가 엄마들에게 수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분유 회사까지도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백주회사, 온라인 게임, 전자담배 그리고 분유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의 규제에 협조를 않는 신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EO 교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애국주의 운동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 공정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한류 방송이라든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에 협조하지 않는 그 어떤 분류는 다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마을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침마다 혁명가를 들려주면서 출근시키고요. 네. 또 위에서 좌표만 찍어주면 몰려가서 집단 이성이 사라진 네.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좀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럼 중국 국민들은 어떤 여론이 지금 어때요? 네, 아무래도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전체 목소리를 내는 그 서민층들이 워낙 목소리가 강하고요. 네. 또한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이런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검찰 쪽에서 좀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 주석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네. 제동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예 조직이죠. 노조가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래도 CEO들을 공격한다든지 조직화시켜서 엄청난 그 압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 주석 이런 정책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공개적인 비판을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군요. 네, 비판을 했으면 마인처럼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세계 반도체 생산 중심지죠. 대만 반도체 기업이 지금 해외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5월에 일부 공장이 폐쇄되기도 했고요. 또 전력 부족뿐만 아니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이전을 좀 서둘러 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양안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 반도체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만일 1개월 정도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은 세계 경제의 그 부가가치의 기준으로는 한 달간 70조 원 정도 사라지게 되고요. 1년간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은 880조 원 정도 되니까 세계 GDP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생산을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계 GDP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엄청난 건데 이렇게 대만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EU는 지금 한국 또 대만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급망 이 지각 변동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대규모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는 없는데요. 미국이 520억 달러, 유럽이 500억 유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물류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네. 대규모 생산 기지를 이전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그 생산과 관련해서 착공을 하고 조업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정부도 반도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데요. 서프라이 체인망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재라든지 설비, 부품, 인재 육성, 금융 지원책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기업들이 일순간에 생산 거점을 선진국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13일 10시에 가석방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회장이 좀 중심축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긴 했는데요. 네. 정상적인 경영 복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에는 전혀 간섭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이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형이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속히 경영 복귀를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총재 부재라는 사항이 자칫 좀 길어진다면은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도 없고요. 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빠르게 공격적 투자를 한다든지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그리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은 이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건데 이렇게 주택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OECD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40개국의 주택 가격을 보니까 하락한 나라는 불과 3개 나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선진국은 무려 9% 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달만 무려 1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가 크게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가 좀 길어지면서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외로 나가서 넓은 주거 공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경기가 좀 화랑이 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네. 목재나 철근, 구려 같은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가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지금 주택 가격에 모두가 다 오르고 있는 건데 40개국 중에 3개 나라만 줄어든 거고 근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산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소비가 좀 증가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주택 가격이 버블이 껴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된 지표는 주택 자산 가치가 가계 수입의 증가분을 상회하느냐 여부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자산 가격이 한 달간 증가분을 보면은 가계 수입의 1년치 증가분을 상회할 정도로 분명히 버블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한다면은 수요 감소로 버블이 터지고요.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부동산 업계 부채 규모가 무려 40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식 거품이 붕괴가 됐다면은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주택 담보 대출 미상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서둘러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나 금융, 소비에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버블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이 상위 10개, 그러니까 세계 집값 상위 10개 도시 중에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주택 가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이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택 구입
가격과 관련된 제한 정책 쓰고 있고요. 네. 개발업체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신규 주택 가격은 7월 달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통선 효과로 인해서 기존 주택 가격들은 무려 6월 달만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투기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문장을 끼워넣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택 가격과 관련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 또 앞으로 3년간 투기나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두 채 이상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1%나 되고요. 세 채 이상은 무려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재산세를 도입해서 보유 물량을 내놓게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주택 사용권만을 개인들이 그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를 그동안에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의 주택 버블이 과연 잠잠해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대. 10주년 개점 행사에 푸짐한 경품이 쏟아진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최고 경품이 자동차야? 장보고 묵향 가서 하루도 먹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1조 원이나 투입된 영주댐이 여전히 많은 논란만을 낳은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영주댐의 안전 문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철거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야 된다. 영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상 가동을 앞당겨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문제를 집중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우형진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을 네. 해주셨는데요. 우선 네. 영주댐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준공이 됐지만 뭐 녹조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후에 네. 방류 또 담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네. 특별히 더 진행된 일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환경오염 문제 제기되고 있고 담수 방류를 위해서 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도 앞으로 나아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철이면 이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올해는 네. 어때요? 올해는 특히나 좀 기온도 높고 날이 덥다 보니까 녹조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평상시에 보면 녹조띠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물 전체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냥 녹조라떼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위에 보면 지금 수문 개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네. 기존에 물이 차 있었던 곳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악취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제가 돌아봤는데 굉장히 조금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질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녹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의 오염이 더 심각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영주댐에 있다는 거고요. 네. 이 환경단체에서는 댐 또 곳곳에 균열, 기울어짐, 비틀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또 누수가 발생을 한다면 영주댐 안전 문제도 뭐 심각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완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당시부터 계속 댐에 대한 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돼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보수 공사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댐 보통 안동댐이라든가 이마댐 같은 경우에는 댐 그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데 네.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지역민들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더욱더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조차 하지 않고 보수 공사를 이뤄지고 있다. 뭐 안전에는 우려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가서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주거나 그러지 않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네.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시민연대라든가 아니면 댐에 관심을 가졌었던 지율 스님 뭐 기타 다른 시민단체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면 네. 거기 관계된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네. 차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사진 촬영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지금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수정공사에서 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안에 뭐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른 댐들은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영주댐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까운 지역에 그 안동 지역에 있는 네. 그 뭐 안동댐이라든가 이마댐을 예를 들었던 거고요. 네. 영주댐 자체에 대한 의혹을 수자원공사 그 회사 자체 측에서 네. 증폭을 시킨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접근을 막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더 커지는 건데 그냥 염려할 게 없다라는 수자원공사 측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라서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주댐 조기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누구나 안전하다라는 보장 하에서 안전을 기회 잡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 기우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민으로서는
수자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댐 목적인 자체가 이거 하수 지역의 수질 개선 그리고 홍수 예방 등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그 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녹조가 가득한 곳에서 밑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이 물을 받고자 하겠나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그리고 홍수 예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홍수 예방을 했었는지에 대한 네. 의문도 드는 상황이죠. 영주댐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하류 지역 수질 개선이나 홍수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 거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네. 여기에서 정수를 내서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댐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들,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을 시킨다고 해서 네. 이게 갑작스럽게 변한다. 라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안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운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영주댐이 출발부터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건설 목적이 불분명하다. 영주댐으로 인한 이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건데 특히 이 네. 내성천 파괴 같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내성천이 가지고 있었던 모래라든가 아니 그 습지라든가 지리적 요건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개발 당시에 7, 80년대식의 어떤 개발의 논리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주주만이 갖고 있었던 특징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관광 문화를 뭐 만들자, 관광 네. 자원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웃 뭐 군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청풍명월 같은 곳에서도 수질이 더 좋은 곳에서 이와 같은 수상 레저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주만의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갖고 관광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수질 면에서도 그렇고요. 풍경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주위에서 지금 완공된 뭐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굳이 영주에 와서 영주를 이것을 즐겨야 될까라는 의문도 들 것 같고요. 수질이 이 정도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과연 이곳에 와서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영주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성 네. 회복을 위해서 가장 빨리 하려면 내성천을 복원해야 된다. 영주댐 철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네. 반대 입장에서는 1조 원이 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댐 하루빨리 정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네. 두 개의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그 터전이라 그러죠. 고향을 다 내어놓고 이주하면서까지 그 지역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관광 자원으로서 뭐 수상레저라든가 아니면 펜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어서 네. 여기를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접근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주 지역이 갖고 있었던 내성천의 어떤 자연학습이라든가 네.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습지 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주만이 갖고 있었던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물을 채우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의 물을 채우면 안 된다. 그리고 습지공원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지역적 특색과 또 메리트를 갖고 있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묻혀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양쪽 네. 입장이 너무나도 팽팽해서요. 지금 네.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해결책 맞습니다.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것들을 조금 한쪽의 시각으로만 보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렴 기구를 만들든 네.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사생결tam에 출연해서 말씀도 드렸다시피 한쪽이 치우친 의견들을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해결점은 없고 오히려 충돌만 계속 생긴다라는 의견을 네.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영주댐을 철거를 하는 입장도 있고 또 계속 잘 운영돼야 된다는 입장 모두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어느 쪽 입장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지지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추세를 볼 수 있는 조사기관의 결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28.4%, 네. 윤석열 28.3%,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16.2%로 나타났고요. 최재형 6.1%, 홍준표 4.2%, 유승민 3.5%, 추미애 3.2%, 안철수 2.5%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지율을 보면 추세로 분석을 해보면 한 주 전과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이낙연, 이재명, 최재형 후보는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30%대였던 지지율이 28.3%,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왜일까요? 직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입당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말실수입니다. 설화.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것이 메시지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이 말과 관련된 논란이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지지율이 변했다기보다는 이 말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성, 또 중도층, 또 MZ세대, 2030 세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당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말 관련된 설화가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말 때문에 이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네. 앞으로 말을 조심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서 레드 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홍보나 후보의 메시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유권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즉흥적으로나 또는 애드립을 통해서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자칫 실수가 되면 감동을 주면 모르겠는데 실수가 되면은 오히려 준비한 멘트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준비된 발언, 좀 더 정교한 발언을 한다면 네.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공방이 치열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공세는 계속되고 있죠. 후보는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강재현 선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자성어, 정치권의 사자성어 아세요? 뭔가요? 내하파상입니다. 우리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내하 파상. 네. 네거티브는 지지율 하 내려가고요. 파지티브는 지지율 올라갑니다. 내하 파상.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물론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네. 지지층이 보기에도 지나치다. 뭐 소 잡는 칼 이제 닭 잡는 칼은 훨씬 이전 이야기가 돼버렸고 최근에 뭐 조폭 논란 거치고 나면 이제 경기지사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재난지원금 100%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 또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은 90일 전에 대선일로부터 90일 전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로서는 쫓아가는 마당에 상당히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신경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하지만 후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 측근 인사들 또 이 측근 의원들 간에는 상호 으르렁 이 네거티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재형 후보도 좀 살펴보면 아까 최재형 네. 후보가 6.1% 지지율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자가 하니까 이게 주춤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지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우면 너무 이게 빈자리가 큽니다. 근데 강지 아나운서가 다시 복귀를 하면은 또 이제 환영과 또 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진심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을 버벅거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살금살금 지지율이 올라가던 최재형 후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더 결집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재형 후보가 지난 4일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대권 비전이 안 나왔어요. 뭐 안보 또는 경제 이런 사회 또 현안까지 네. 관련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윤석열 후보는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나왔다면 최재형 후보는 대권 비전에 대해서 좀 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 부족 현상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누가 써준 정책 읽을 수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말 부족이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말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말을 아껴서 그러니까 능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네요. 근데 더 많은 또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주춤하게 또 나타난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막상막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앞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을 소개해드렸던 KSY 조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4.1%로 거의 큰 차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반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두 개가 좀 비슷하네요. 막상막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간에 자기 대선 후보 간에 네거티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현상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후보 또 말실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또 차기 대권 후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좀 케미가 잘 안 맞는 서로 간에 또 엇박자 행보가 나타나면서 이것도 좀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대선 성격과 관련해서는요. 정권 유지, 정권 교체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걸로 나타났나요? 이게 정당 지지율과 좀 영향이 있을까요? 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후보 간의 지지율도 워낙 막상막하라서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더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하시네요.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한데 차기 대권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당으로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가 39%,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가 47%. 네.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8%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지난 재보궐선거 직후와 비교를 해보면 네.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실시됐던 조사 4월 15일 결과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가 55%,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가 34%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선이 주목받으면서 좀 결집하는 현상.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낮아진 것도 정권 교체 이 여론이 다소 낮아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한 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회를 분석해보고 있는데 매주 바뀌어서 살펴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합니다. 네. 더 쫄깃한 내용 네. 다음 주에도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